여러분, 오늘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누군가를 만나야 해서, 어딘가에 가야 해서 정해진 시간에 눈을 떠야 해서 울리는 그 소리 말입니다. 혹시 그 소리가 사라진 지 꽤 되셨다면, 저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아침을 보내고 계신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30년, 40년 동안 매일 아침 우리를 깨우던 것은 알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딘가에 필요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느낌이 사라진 아침은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섭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상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평생 일했으니까 이제 쉬어도 된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쉬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해 주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상을 열어보았더니 안에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자 앞에 하루 16시간씩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오늘 저는 그 빈 상자를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약 이야기도 아닙니다. 자식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이유가 하나쯤은 생기실 겁니다. 여러분 집에 오래된 시계 하나쯤은 있으시지요? 탁상 시계든 벽 시계든 아니면 손목 시계든 수십 년을 함께한 시계입니다. 매일 아침 그 시계를 보면서 붉은 준비를 하셨을 겁니다. 지금도 그 시계는 가고 있을 겁니다. 초침은 여전히 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시계를 안 보게 되셨을 겁니다. 볼 이유가 없으니까요. 시계가 멈춘 게 아닙니다. 시계를 봐야 할 이유가 멈춘 겁니다. 그게 참 묘한 일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심장은 뛰고, 있고 아침은 오고 계절은 바뀝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모르겠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시계가 시간을 잃은 게 아니라 시간에 쓸모를 잃은 것처럼 우리도 삶을 잃은 게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잃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계는 알람, 소리만 잃었을 뿐 시간은 여전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것은 알람뿐이에요. 시간은 아직 여러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십니까? 서울이신지, 부산이신지, 아니면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이신지 댓글에 지역 이름 하나만 적어 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누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준호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64살이시고 건설회사에서 38년을 근무하신 분이에요. 현장 소장을 거쳐 공사부 부장까지 하셨습니다. 부배들이 부장님 하면서 따랐고 회의실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분이 어느 날 퇴직을 하셨어요. 퇴직 첫날 아침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뭐 할 거예요? 박준호 씨는 것을 한가운데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38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질문 앞에서 막힌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항상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있고 현장이 있고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준호 씨는 매일 아침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 카페에 가서 9시부터 12시까지 앉아 있었어요.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창밖을 바라보면서요. 아내가 왜 넥타이를 메고 나가느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이거라도 안 하면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잠시 이 말을 곱씹 보십시오. 이거라도 안 하면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넥타이 하나가 그분에게는 마지막 이름표였던 겁니다. 회사에서는 부장이었고 현장에서는 소장이었고 후배들에게는 선배였습니다. 그 모든 이름이 사라지고 난이 거울 속에서 있는 사람이 낯설었던 겁니다. 이건 박준호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역할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평생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왔어요. 직장인 부모, 가장 누군가의 상사, 누군가의 선생님, 이런 역할들이 하나씩 벗겨지면 그 밑에 남는 나라는 사람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을 만나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너무 오랫동안 역할 속에서만 살아왔으니까요. 여러분, 나무 한 그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같은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던 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뽑혀서 다른 곳에 놓입니다. 뿌리는 아직 살아 있어요. 잎도 달려 줄기도 단단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새 땅에 뿌리를 내려본 적이 없으니까요. 은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뽑힌 나무입니다. 아직 살아있고 아직 힘이 있는데 새 땅을 찾지 못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은퇴했으면 좀 쉬어야지 뭘 또 해. 맞습니다.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쉬는 것과 표류하는 것은 다릅니다. 항구에 닿을 내리고 쉬는 배와 바다 한가운데 엔진이 꺼진 새 떠도는 배는 같은 정지 상태가 아닙니다. 심에도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퇴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쉬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뜰 이유를 하나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가장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취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취미가 왜 좋은지, 무슨 취미를 하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취미가 진짜로 삶을 바꾸는 이유는 재미가 아닙니다. 리듬입니다. 이순자 씨라는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68살 초등학교 교사로 33년을 근무하신 분이에요. 매 학기 시작할 때마다 칠판에 시간표를 쓰셨던 분입니다. 월요일 국어, 화요일 수학, 수요일 음악. 그 시간표가 1년의 뼈대였고 33년의 뼈대였습니다. 퇴직 후 이순자 씨에게 처음으로 시간표가 없는 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다고 합니다. 늦잠도 자고 미뤄두었던 청소도 하고 오래된 사진도 꺼내보고 그런데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대요. 하루하루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월요일이 수요일 같고 목요일이 토요일 같고 어제와 오늘이 똑같습니다. 이순자 씨는 그 시절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름 없는 날들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 없는 날, 월요일이라는 이름도 없고 국어 시간이라는 이름도 없고 3교시라는 이름도 없는 날 그냥 아침이 오고 그냥 저녁이 오고 그냥 또 아침이 옵니다. 2년쯤 그렇게 지내셨을 때 딸이 하나 해줬습니다. 주민센터 문화교실에 트로트 교실이 있었는데 엄마 이름으로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이순자 씨는 처음에 화가 났다고 합니다. 내가 언제 노래를 하겠다고 했느냐고. 그런데 딸이 이미 등록비를 냈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가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순자 씨를 바꾼 것은 노래가 아니었어요. 월요일과 목요일이었습니다. 이 두 요일의 이름이 생긴 겁니다. 노래교실 가는 날 일요일 저녁부터 내일 뭘 입을까 생각하게 되고 월요일 아침에는 8시에 눈이 떠집니다. 알람 없이도요. 목요일 전날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노래를 한 번 더 흥얼거리게 되고요. 한 달쯤 지나자 이순자 씨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에는 동네 공원을 걷기로 했어요. 수요일에는 마트에 가서 장을 보기로 했고 토요일에는 옛 동료에게 전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뼈대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순자 씨가 한 가지 일을 더 하셨는데 이게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냉장고 문에 종이 한 장을 붙이고 빨간 매직펜으로 일주일 시간표를 쓰셨어요. 월요일 노래, 화요일 산책, 수요일 장보기 33년 동안 학생들을 위해 시간표를 쓰셨던 그 손으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표를 쓰신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취미의 진짜 힘은 재미에 있지 않습니다. 리듬에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다닐 때는 리듬이 강제로 주어졌어요. 아침 7시 이상, 8시 출근 12시, 점심 6시, 퇴근이 리듬이 하루를 만들고, 하루가 일주일을 만들고, 일주일이 한 달을 만들고, 결국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은퇴는 이 리듬을 빼앗긴 것과 같습니다. 21번 생각해 보십시오.
들리시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 리듬이 멈추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숨을 참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점점 답답해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결국 터집니다. 쉰다고 편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숨이 막히는 겁니다. 취미는 새로운 호흡입니다. 들이쉬고 활동하고 내쉬고 쉬고 이 리듬을 스스로 만드는 것,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만드는 것. 이것이 콧방귀, 은퇴 후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비밀입니다. 그러면 이 리듬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일주일 지도새 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종이 한 장을 꺼내시고 세 칸을 그리십시오. 첫 번째 칸에는 나 혼자라고 쓰십시오. 혼자 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산책, 독서, 글쓰기, 그림 그리기, 뭐든 좋습니다. 두 번째 칸에는 함께라고 쓰십시오. 누군가와 같이 하는 활동입니다. 노래교실, 등산, 모임, 바둑 동호회 무엇이든요. 세 번째 칸에는 누군가를 위해라고 쓰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이웃에게 전화 한 통, 손주에게 편지 한 장, 동네 화단에 물 한 번 주기, 각 칸에 한 가지씩만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3개의 약속이 생깁니다. 3개의 약속이 일주일의 뼈대가 됩니다. 부담스러우시면 한 칸만 채우셔도 됩니다. 한 칸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빈 종이를 그냥 두지 않는 겁니다. 이순자 씨처럼 냉장고 문에 붙여놓으시면 더 좋습니다. 매일 아침 냉장고를 열 때마다 오늘은 무슨 날이지 하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게 알람을 대신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새로운 시간표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혹시 이순자 씨의 그 냉장고 시간표가 마음에 남으신 분이 계시다면, 혹시 나도 저런 시간표가 필요한데 하고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시다면 부탁 한 가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독 버튼 한번,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시면 이 이야기가 지금 혼자 계신 또 다른 분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아무것도 팔지 않습니다. 다만 매일 여러분 곁에 있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취미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 한쪽이 불편해지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나이에 무슨 취미야? 그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그런 거 할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사하신 분들, 내 것이라고는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분들에게 취미라는 단어는 사치처럼 들립니다. 최영희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1살이시고 평생 가정주부로 사셨어요. 남편 뒷바라지, 아이 셋, 키우기 시부모 봉양. 그분의 하루는 늘 다른 사람의 시간표였습니다. 새벽에는 남편 도시락을 쌌고, 아침에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고, 낮에는 시어머니 병원에 동행했고, 저녁에는 온 가족의 밥상을 차렸습니다. 최영희 씨 자신의 시간은 하루에 단 1시간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크고 남편이 은퇴하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느 날 최영희 씨에게 처음으로 빈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빈 시간 앞에서 최영 씨가 느낀 것은 자유가 아니라 죄책감이었습니다. 내가 뭘 하고 노라의 나이에 집에서 쉬고 있으면 되지 뭘 또 해.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 앞을 지나다가 도자기 교실이라는 안내문을 보셨대요. 그냥 지나치려다가 발길이 멈추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었다고. 그런데 등록을 하면서도 자식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도자기를 배운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봐, 늙은이가 무슨 도자기냐고 할까봐, 돈 아깝다고 할까봐. 첫 수업날 최영희 씨는 흙덩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힘을 주어 조물조물 빚기 시작했어요. 결과물은 차잔이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차잔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고 유약도 고르게 발리지 않아서 연한 청색이 얼룩처럼 번져 있었어요. 선생님은 처음 치고 잘하셨다고 하셨지만 최영희 씨 눈에는 그냥 못난이 잔이었습니다. 집에 가져와서 찬장 안쪽에 넣어 두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그런데 매일 아침 찬장을 열 때마다 그 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뚤어지고 얼룩진 그 잔을요. 그때 최영희 씨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일어난 해를 살면서 이건 처음이었다고요. 내가 나만을 위해서 무언가를 만든 것이 남편을 위한 것도 아니고 아이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위한 것도 아닌 오로지 나를 위한 것. 그게 이 못난이 찻잔이 처음이었다고요. 이런 애만이 처음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닿으신다면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2달쯤 지나서 효영이 씨는 그 잔을 찬장에서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놓고 직접 차를 우려서 마셨어요. 내가 만든 잔으로 내가 마시는 차. 그날 마침 딸이 집에 들렀다가 그 잔을 보았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최영희 씨가 도자기 교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울었답니다. 엄마가 슬퍼서 운 게 아닙니다. 우리 엄마가 70년을 살면서 자기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구나. 그걸 처음 알아서 온 겁니다. 최영희 씨는 지금도 그 잔을 쓰고 계십니다. 예쁜 잔은 집에 많아요. 도자기 교실에서 나중에 만든 더 잘 만들어진 잔도 있고요. 그런데 꼭 그 첫 번째 잔으로 차를 마신대요. 왜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내가 가진 잔 중에 제일 예쁜 잔이야. 왜냐면 이건 나를 위한 첫 번째 물건이니까. 여러분,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소불료, 물시어인,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아름다운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대는 이 말을 거꾸로 사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다 주었습니다. 먹고 싶은 반찬은 자식 앞에 놓았고 입고 싶은 옷 대신 아이 교복을 샀고 가고 싶은 곳 대신 가족이 가고 싶은 곳에 갔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잘하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효도입니다. 효도라는 것이 부모에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70년을 버텨오니 몸과 이 마음에게도 효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건강하고 내가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야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자식한테 배 끼치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데 배를 끼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에서 가만히 웅크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활기차게 사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에 빠져서 눈이 반짝거리는 겁니다. 그게 자식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취미야? 사치지? 아닙니다. 취미는 사치가 아닙니다. 약입니다. 뇌를 위한 약, 마음을 위한 약, 그리고 자식에게 진리되지 않기 위한 예방약입니다. 그런데 약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진짜 약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굽고 눈이 침침해지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뇌도 늙는다는 것 이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세요. 우리 뇌 안에 해마라고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한자로 바다, 해의 말마, 바다의 말이라는 뜻인데 생긴 모양이 해마를 닮아서 그런 이름이 붙었어요. 이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 어제 누구를 만났는지,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건 해마 덕분입니다. 그런데 해마는 나이가 들면 조금씩 줄어듭니다. 45살 이후부터 매년 조금씩 부피가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깜빡깜빡하는 일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까먹고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리고 이게 다 해마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나이 되니까 당연한 거지 뭐.
그런데 과학자들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신경 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뇌는 시멘트가 아니라 타흙과 같다는 거예요. 시멘트는 한번 굳으면 끝입니다. 모양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차흙은 다릅니다. 좀 마르더라도 물을 주고 다시 주무르면 새로운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뇌도 그렇습니다. 이른이 되었든 여든이 되었든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 안에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낡은 길 옆에 새 길이 나는 겁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진행된 한 연구가 있습니다. 62살에서 70살 사이에 건강한 어르신 130여 명을 모아서 한 그룹에는 피아노를 배우게 했고 다른 그룹에는 음악 감상 수업을 듣게 했습니다. 6개월 뒤에 뇌를 촬영해 봤더니 두 그룹 모두 기억력이 향상되었고 특히 악기를 직접 배운 그룹은 뇌의 특정 부위 부피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들면 뇌는 주워들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새로운 것을 배우니까 다시 자라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약국에 가서 살 수 없는 약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약은 내가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그 자체가 뇌를 위한 약입니다. 여기서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수 씨 올해 66살이시고 시내버스 기사로 40년을 근무하셨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차고지로 가고 하루 종일 핸들을 잡고 밤 10시에 집에 돌아오는 생활을 40년 동안 하신 분이 악기라고는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음악회 간 적도 없고요. 은퇴 후 첫 번째 생일에 아들이 선물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우쿨렐레가 들어있었어요. 작은 기타 비슷한 악기입니다. 신동수 씨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손은 40년 동안 핸들만 잡았어. 손가락이 나무도막 같은데 무슨 악기를 해? 그래도 아들이 보내준 거니까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 딸은 고통이었다고 해요. 줄을 누르면 손가락 끝이 아프고 물집이 잡히고 소리는 영 이상하게 나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20번은 넘었대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몰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플로우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상태입니다. 이, 이 몰입이 일어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너무 쉬우면 안 되고 너무 어려워도 안 됩니다. 내 실력보다 딱 한 뼘 정도 높은 도전을 할 때 그때 몰입이 일어납니다. 너무 쉬우면 지루하고 너무 어려우면 좌절하고 그 사이 어딘가에 달콤한 지점이 있습니다. 신동수 씨에게 그 지점이 찾아온 것은 석 달쯤 뒤였습니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생기고 줄을 누르는 게 덜 아파지고 간단한 멜로디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6달째 신동수 씨는 노래 한 곡을 완성했습니다. 고향의 봄. 나의 살던 고향은 꽂히는 산걸. 그 노래를요 떨리는 손으로 연주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카카오톡으로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아들이 그 영상을 보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 넘어오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신동수 씨가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40년 동안 내 손이 만들어낸 소리는 경적 소리뿐이었어. 그런데 처음으로 내 손에서 노래가 나왔어. 그게 그렇게 깊을 줄 몰랐어. 뇌를 밭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심지 않은 밭에는 잡초가 자랍니다. 그냥 놔두면 잡초가 밭 전체를 덮어버려요. 하지만 씨앗 하나만 심으면 다릅니다. 흙이 좀 메마르더라도 벼이 좀 부족하더라도 씨앗은 자라려고 합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메마른 밭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늙었는데 뭘 배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밭이 늙었다고 씨앗이 안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처음에 서둘다고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신동수 씨도 석 달은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석 달을 버텼더니 손가락이 기억하기 시작했고 6달을 버텼더니 노래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취미가 그렇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이 시간을 견디시면 어느 날 갑자기 이래서 재밌구나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오면 그때부터는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손이 갑니다.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꼭 우쿨렐레가 아니어도 됩니다. 붓글씨도 좋고 종이 접기도 좋고 요리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뇌는 다시 젊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취미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리듬을 만드는지, 뇌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알면서도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발이 안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요. 왜 그럴까요? 많은 경우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계음이 아닙니다. 후회입니다. 그때 이걸 시작했어야 하는데, 아, 그때 다른 길을 갔어야 하는데, 아,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런 문장들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되풀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하면 그 목소리가 더 커져요. 이미 늦었어. 진작에 했어야지. 지금에서 뭐해? 후회가 문 앞을 막고서 있는 겁니다. 김상철 씨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3살이시고 공무원으로 35년을 근무하신 분이에요. 김상철 씨에게는 평생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사는 것이었어요. 젊었을 때 직장 워크숍으로 제주도에 처음 갔는데 바다를 보는 순간 여기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숙소 근처 관광지에서 엽서를 한 장 샀습니다. 뒷면에 이렇게 적었어요. 언젠가 여기서 살고 그런데 그 엽서를 보낸 적은 없습니다. 누구에게 보내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쓴 편지였으니까요. 꽃방기 서울로 돌아와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서울에서 살고 싶어 했어요. 아이들 학교가 서울에 있었고 부모님도 서울에 계셨고 직장도 서울이었습니다. 김상철 씨는 제주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요. 그게 40년 전 일입니다. 3년 전에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김상철 씨는 혼자가 되었어요. 어느 날 딸이 아버지 방을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엽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모서리가 누렇게 바른 제주도. 뒤집어 보니 아버지의 젊은 시절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여기서 살고 싶다. 딸이 그 엽서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고 합니다. 30년이었습니다. 한 번도 보내지 못한 엽서, 한 번도 말하지 못한 꿈. 여러분의 설랍 속에도 그런 엽서가 한 장쯤은 있지 않으십니까? 딸은 아무 말 없이 그 다음 주에 제주도행 비행기표를 두 장 끊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갔어요. 3일의 짧은 여행이었습니다. 김상철 씨는 40년 만에 그 바다를 다시 보았습니다. 돌아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한 달 뒤 동네 문화센터에 풍경화 교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셨 등록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그린 그림이 제주도 바다였습니다. 흐른 물감이 도화지 번지는 걸 보면서 40년은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김상철 씨는 그 엽서를 스케치북 첫 장에 끼워 넣으셨습니다. 책갈피처럼요. 보내지 못한 엽서가 새 그림의 첫 페이지가 된 겁니다. 후회라는 감정은 참 독특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흐려질 것 같은데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젊을 때는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후회가 좀 가볍습니다. 그런데 예순이 넘고 이른이 되면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으니까 후회가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한이라는 것이 있지요. 우리 한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다는 그 감정, 풀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것, 말하지 못한 것들이 가슴 속에 돌처럼 쌓여 있는 것. 김상철 씨의 엽서도 한 해 한 조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체면이라는 것이 그 한을 더 깊이 묻어버립니다. 제주도에서 살고 싶다는 말을 꺼내면 한심해 보일까 봐, 비현실적으로 보일까 봐, 가장으로서 무책임해 보일까 봐. 그래서 40년을 침묵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회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후회는 내가 더 잘하고 싶었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아무 감정 없이 한 일은 후회하지 않아요. 사랑했기 때문에 잘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겁니다. 다만 후회 갇히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이 있어요. 후회가 성찰이 되면 약이 됩니다. 그런데 후회가 자책이 되면 독이 됩니다. 성찰은 앞을 봅니다. 아, 그때 그랬구나.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해봐야겠다. 자책은 뒤만 봅니다. 아, 그때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걸 끝없이 반복합니다. 성찰은 길을 만들고 자책은 구덩이를 팝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이 고통받는다. 후회도 그렇습니다. 후회라는 것은 머릿속에서 계속 키우면 실제보다 훨씬 커집니다. 밤에 누우면 천장만큼 커지고 아침에 눈을 뜨면 방을 채웁니다. 하지만 그것을 꺼내서 햇빛 아래에 놓으면 생각보다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김상철 씨의 엽서도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서랍 속에서는 거대한 덩어리였는데 꺼내서 딸에게 보여주고 제주도에 가보고 그림으로 그려보니 그제야 후회가 후회로만 남지 않고 새로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편지 한 장 쓰기입니다. 누구에게 쓰는 편지가 아닙니다. 과거의 나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 선택을 했던 시점에 나에게요. 한 장이면 됩니다. 길게 쓰실 필요 없어요. 다만 솔직하게 쓰셔야 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때 나는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 무엇이 두려웠는지 이 세 가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김상철 씨라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나는 32살이었고 아이가 둘이었고 월급이 빠듯했고 아내가 서울을 원했고 부모님이 편찮아하셨다. 제주도는 꿈이었지만 그 꿈보다 더 급한 현실이 있었다. 나는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했다. 이렇게 쓰고 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후회의 무게가 달라져요. 그때 나는 나쁜 선택을 한 게 아니라 그때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었구나. 이 깨달음이 오면 가슴에 박혀있던 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다 사라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들고 걸을 수 있을 만큼은 가벼워집니다. 편지를 다 쓰셨으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접어서 어딘가에 넣어 두십시오.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태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쓰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서랍 속 엽서를 꺼내는 것,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취미를 시작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하나 있어요. 사람입니다. 혼자 하는 취미라도 결국 어디선가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서점에서 같은 책을 고르는 사람, 공원에서 같은 벤치에 앉는 사람, 전시회에서 같은 그림 앞에 서 있는 사람, 취미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중년 이후에 인간관계는 참 복잡합니다. 오래된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불편해지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 앞에서는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혼자가 편한 것 같으면서도 문득 외롭고 그런 묘한 자리에서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5년이 넘도록 진행하고 있는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을 젊은 시절부터 늙을 때까지 평생에 걸쳐 추적한 연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행복 연구라고 불려요. 이 연구가 85년 동안 내린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노년에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이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예가 높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관계라는 게 뭘까요? 친구가 100명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관계란 밤 12시에 전화를 걸었을 때 받아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것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윤정숙 씨와 한미옥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윤정숙 씨는 69, 한미옥 씨는 72이십니다.
두 분은 구청문화 교실서의 수업에서 처음 만났어요. 자리 배정이 따로 없었는데 첫 수업날 우연히 나란히 앉게 된 겁니다. 2년 동안 돌사 예우말은 별로 없었습니다. 수업 시작할 때 안녕하세요. 끝날 때 수고하셨습니다. 그 정도였어요. 이름은 알지만 전화번호는 모르는 사이. 교실 밖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목례만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 중에 윤정숙 씨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붓을 잡은 채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남편이 치매 진단을 받은 직후였습니다. 다른 수강생분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이런 말들이 오지만 윤정숙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미옥 씨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앉은 채로 윤정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업이 끝날 때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1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분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둘이 동네 공원을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말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냥 나란히 걸었어요. 공원 한 바퀴를 돌면서 가끔 하늘을 보고 가끔 벤치에 앉고 가끔 한마디를 건네고 윤정숙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 친구는 말이 많았어. 만나면 수다를 떨었지. 그런데 이 나이 친구는 달라. 그냥 옆에 같이 걸어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해. 그리고 두 분 사이에 작은 의식 같은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공원 입구에 자판기가 하나 있는데 걷기 시작하기 전에 따뜻한 캔 음료를 하나 사서 상대방에게 건넵니다. 누가 먼저 사자고 정한 적은 없어요. 그냥 번갈아 가면서 삽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번에는 내 차례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걷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우정이 있습니다. 따뜻한 개나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말보다 큽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새 친구가 무슨 소용이 하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오히려 이 나이에 만나는 친구가 더 기쁠 수 있어요. 젊었을 때 친구는 함께 놀아서 친해집니다. 같이 술 마시고 같이 여행 가고 같이 떠들면서 친해지지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만난 친구는 함께 공감해서 친해집니다. 서로 인생을 많이 겪어본 사람들이니까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눈빛 나면 아, 이 사람도 나와 비슷한 길을 걸어왔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관계가 시장 같다면 이 나이의 관계는 오래 못 갔습니다. 시장은 시끄럽고 물건이 많고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재미는 있지만 정신이 없어요. 반면에 오래 끓린 국은 어떻습니까? 재료는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런데 오래 끓였기 때문에 맛이 깊어요. 들어간 건 별로 없는데 한 숟갈 더 먹으면 속이 따뜻해집니다. 좋은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취미를 시작하시면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서로 눈치를 보고 말을 아끼고 거리감이 있을 거예요. 그게 당연합니다. 한미호 씨와 윤정숙 씨도 2년 동안은 그냥 인사만 하는 사이였습니다. 급할 것 없어요. 좋은 관계는 서두른다고 오지 않습니다. 그냥 같은 자리에 앉고 같은 것을 배우고 같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 날 손을 잡아줄 사람이 생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다면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안부를 묻고 내가 먼저 옆자리에 앉는 겁니다. 한미옥 씨가 그날 한 일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을 잡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손 하나가 두 사람의 노후를 바꿔놓았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꽤 길었습니다. 여러분 곁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천천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퇴는 직업을 잃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잃는 것입니다. 부장님, 선생님, 기사님 그 이름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이름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시작이 취미입니다.
두 번째, 취미의 진짜 힘은 재미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이름 없는 날들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 월요일을 노래, 교실 가는 날로, 금요일을 공원 걷는 날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세 번째, 나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효도입니다. 일어난 해 만에 처음으로 자기를 위한 단잔을 빚은 최영희 씨의 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네. 네 번째, 우리 뇌는 시멘트가 아니라 차흙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면 다시 자라납니다. 메마른 밭이라도 씨앗을 심으면 무언가 올라옵니다. 다섯 번째, 후에는 문 앞에 놓인 돌입니다. 그 돌을 치우지 못하면 새로운 방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돌을 잘 깎으면 새 길을 가는 벽돌이 됩니다. 서랍 속 엽서를 꺼내 보십시오. 여섯 번째, 이 나이에 친구는 말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나란히 걷는 것, 따뜻한 캔 하나 건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한 우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6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말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가고 있고 계절은 여전히 돌고 있고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시간을, 그 계절을, 그 심장박동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김영석 교수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절은 지금부터입니다. 지나간 날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른 것이 있으십니까?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 내가 시작하고 싶었던 것, 혹은 내가 오래전에 포기했던 것,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댓글에 적어 주시겠습니까? 한 줄이면 됩니다. 수채화를 배워보고 싶다.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하고 싶다. 제주도에 한번 가보고 싶다. 무엇이든 이것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의 이야기를 읽고 고개를 끄덕이는 곳입니다. 오래된 사집에서 옆자리 분이 슬쩍 건네는 한마디처럼 그런 따뜻함이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곁에 요즘 좀 외로워 보이는 분이 계시다면 형제 자매든 오래된 친구든 동네 이웃이든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링크 하나 보내시는 겁니다. 거기에 한마디만 붙이시면 됩니다. 이거 한번 들어봐. 그 한 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링크 하나가 때로는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어라는 말보다 더 따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대단하신 겁니다. 새로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셨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여러분은 충분히 오래 사셨고 충분히 많이 충분히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받으셔도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작은 취미 하나 찾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리듬 하나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나란히 걸어줄 사람 하나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세 가지면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과 다를 겁니다. 이 채널은 여기 있겠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요. 식지 않는 차 한 잔처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이 말을 한번 떠올려 주십시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신상연대 도이비칩 524.5 플러스 팀, 5 플러스 팀, 4 플러스 팀